연꽃 위로 떨어지는 빗물과 함께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대한 진공 청소기 속으로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간 듯 기이할 정도의 적막이 집안 구석구석을 감돌았습니다. 11월의 늦가을,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는데도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평소라면 아침잠을 깨우며 시끄럽게 울어댔을 까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잠시 숨을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거실벽에 걸린 우리가 결혼할 때 샀던 낡은 괴종시계의 태엽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느껴져 저는 가슴 한켠을 지그시 눌러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아니 목숨보다 귀한 우리 딸 지은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도 모르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시집 보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호적에서 이름을 파내어 다른 집으로 옮기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내 품 안에서 젖을 물리고 첫걸음마를 떼던 순간의 감격, 유치원 버스를 처음 타던 날의 짠함, 그리고 사춘기 시절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을 때의 서운함까지, 그 모든 시간의 결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내 분신을 이제는 내가 모르는 낯선 타인의 세상으로, 내가 보호해줄 수 없는 성 밖으로 완전히 떠나보내는 일이라는 생각에 며칠 밤을 꼬박 설쳤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남 부끄럽지 않게,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을 만큼 반듯하고 야무지게 잘 키웠다는 자부심으로 아침을 맞이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단칸방을 전전하던 시절에도 구김살 없이 자라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장대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평소보다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평소에 아끼던 곤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가 거울을 보니 안색이 너무 어두워 보일까 싶어 다시 벗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기가 새 보일까봐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다시 화사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대보았지만 이번에는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주책맞아 보일까 싶어 다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입었다 벗었다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입어보았던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그 높이만큼 제 마음의 불안도 층층이 쌓여만 갔습니다. 옷이 날개라는데 내 옷차림 하나 때문에 우리 딸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이면 어쩌나, 내 표정 하나 때문에 꼬투리라도 잡히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가장 무난하고 단정한 회색 투피스를 골라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진주알이 목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될 거야. 상대방도 교육자 집안이라고 했으니 상식적이고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달래며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차 안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히터를 틀지 않았는데도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흘러간 옛 노래를 흥얼거리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며 여보, 저 옷 참 곱다 하며 농담을 건넸을 남편도 오늘따라 입을 굳게 다문 채 앞만 보고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며 남편 역시 저만큼이나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엄마와는 또 다른 종류의 상실감일 테니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무심히도 평화로웠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벚나무들은 벌써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고, 강물은 가을 햇살을 받아 윤슬을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이 제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뒷좌석에 앉은 딸아이의 모습만이 백미러를 통해 제 망막에 박혔습니다. 딸아이는 말없이 제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긴장으로 굳게 닫힌 입술,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긴장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라고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제 목소리가 떨려 아이의 불안을 부채질할까봐 저 역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엄마, 나 떨려라고 투정이라도 부리면 받아주기라도 할 텐데 속이 깊은 아이는 부모 걱정시킬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남에서도 꽤나 이름난 고상한 기와집 형태의 한정식집 청운각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울창한 소나무, 정원과 작은 연못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고 은은하게 퍼지는 국악 소리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조차 저에게는 위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창호지 문 사이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테이블 위에 다소곳이 놓인 도자기 찻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름 모를 난초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미리 도착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이의 옷매무새도 다시 한번 만져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아 따뜻한 둥글레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바짝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따뜻한 차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긴장된 위장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도록 상대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정각을 가리키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시계를 흘깃거렸습니다. 길이 많이 막히나 보네. 주말이라 강남 쪽이 꽉 막힌다던데. 남편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러게 말이에요. 조금 늦으시려나 봐요. 라고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가까워지자 남편의 미간 사이에는 깊은 주름이 패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늦는다는 건 단순히 시간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 시작부터 기싸움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 때쯤 복도 끝에서 요란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고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첫인상은 제 예상을, 아니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30분이나 늦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어머, 여기 찾느라 애먹었네. 내비게이션이 왜 이리 엉뚱한 길을 가르쳐주는지 몰라. 라며 호들갑을 떠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 손질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하느라 늦었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한 채 핑계를 대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명품 로고와 번쩍이는 보석들, 그리고 아직 11월 초입인데도 계절에 맞지 않는 두툼하고 화려한 밍크쇼를 두른 그분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진한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 냄새가 난초향을 덮어버리고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사위될 청년 민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평소 딸아이 앞에서는 듬직해 보였던 그 청년이 어머니 앞에서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위축되어 어깨조차 펴지 못하는 모습이 낯설고 실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 최 여사의 눈길이 제 옷차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게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백화점 매대 위에 놓인 물건의 흠집을 찾아내려는 듯한 그 노골적이고 평가적인 시선. 눈동자가 제 진주 목걸이에 잠시 머물렀다가 짝퉁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듯한 묘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딸아이의 앞날을 위해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지요? 제 정중한 인사에 최 여사는 콧방귀를 뀌듯 대답했습니다. 아유, 강남 바닥이 원래 이래요. 우리가 좀 늦었죠? 워낙 바쁜 몸이라 스케줄 맞추기가 힘드네요. 미안하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코스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색색의 전체 요리와 죽, 신선한 회가 차려졌지만 그 산의 진미가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무지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치레와 날씨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정치 이야기 같은 것도는 대화들이 오가고 드디어 본론인 아이들 결혼 문제로 화제가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최 여사는 젓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물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혹은 준비된 연설문을 낭독하려는 정치가처럼 가부는 거침없이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무례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편하게 살려고 해요. 우리 때는 시부모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말이죠. 여자가 결혼하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 요즘은 다 옛말이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본은 변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나무도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는 법인데 요즘 애들은 뿌리도 없이 가지만 무성하려고 하니 원,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들이 식탁 위를 어지럽히는 동안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옛날 분이시니 저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다음 말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분은 제 딸 지은이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예, 넌 결혼하면 일단 5년은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 우리 집은 대대로 맏며느리가 들어와서 시어른 모시고 집안 살림 익히는 게 법도야.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집안일 모르면 빵점짜리 며느리지. 요즘 애들 요리도 할 줄 모르고 배달이나 시켜 먹는다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용납 못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5년이라니. 그것도 맞벌이하는 아이들에게 출퇴근 시간만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그 집으로 들어와 살라니요. 딸아이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어머님, 저희 회사가 멀어서 라고 말하려 하자 최 여사는 말을 뚝 끊으며 더 큰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회사 그만두는 게 좋겠다. 우리 민호 내조하려면 밖으로 나돌아서야 되겠니?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려면 여자가 집에서 헌신해야지. 여자가 기가 새서 밖으로 돌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내가 버는 돈, 우리 민호가 버는 거에 비하면 푼돈 아니니? 그깟 푼돈 벌겠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들어와서 살림이나 제대로 배워.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남편 사업이 망해 단칸방에서 새빵살이를 할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제 힘으로 대기업에 입사해 쟁쟁한 동기들을 제치고 최연소 과장 타이틀을 따낸 제 자부심이자 제 인생의 전부인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의 날개를 꺾고 고작 집안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부속품으로 만들겠다니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이성을 붙잡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요즘 아이들은 직장 커리어도 중요하고 또 신혼 때는 따로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은이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입니다. 푼돈이라니요. 아이의 노력을 그렇게 폄하하시는 건 듣기 거북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비수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어머, 사돈. 우리 집은 달라요. 어디 뼈대 없는 집안처럼 근본 없이 아이들 내버려 두지 않아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는 것부터 배워야죠. 남편 출근하는데 따뜻한 7첩 반상은 차려 먹여야지 시리얼이나 먹여서 보내게요. 그리고 예단은 제가 목록 쫙 뽑아왔으니 그대로 해오시면 됩니다. 민호가 3대 독자라 제가 기대가 좀 커요. 이불은 무형문화재가 만든 명주솜으로 하고 반상기는 은으로, 그리고 밍크 코트도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 가진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는 양, 그분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요구사항을 나열했습니다. 마치 쇼핑 목록을 읊듯 딸아이를 물건 취급하는 그 태도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바로 제 옆에 앉아있는 사위될 청년 민호의 태도였습니다. 자기 여자가 장차 아내가 될 사람이, 그리고 장인 장모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고개만 푹 숙인 채 식탁보 무늬만 세고 있는 겁니다. 딸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그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의 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결혼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참으면 딸이 편하다 하며 침묵한다면 내 딸은 평생 저 집안의 하녀처럼, 감정 없는 인형처럼, 저 거만하고 이기적인 여자의 소나기에서 시들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대신 가슴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예의를 지킬 필요도, 체면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뼈대 있는 집안 운운하며 우리를 무시한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내 딸의 존엄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찻잔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달그락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똑바로, 아주 똑바로 그 예비 시어머니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한창 예단 목록을 읊어대던 최 여사가 멈칫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반응에 그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하더군요. 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 다 하셨냐니 말투가 왜 그러세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한 그 순간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딸 남의 집 식모살이 시키려고
아침 5시에 일어나 밥 짓는 기계 만들려고 금지옥엽 키운 거 아닙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요?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종처럼 부리는 게 그 집안의 뼈대입니까? 그렇다면 그 뼈대 참 볼품없네요. 썩은 뼈대 아닙니까? 뭐라고요? 썩은 뼈대?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한 아들 두셨으니 그 대단한 뼈대 있는 집안에 맞는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아침마다 국 끓여 바치는 그런 며느리 새로 구하시죠. 우리 딸은 그 자리에 못 보냅니다. 아니, 안 보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딸이 당신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꼴은 못 봅니다. 그리고 자네, 민호군. 자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자네도 똑같은 사람이네. 내 딸이 자네 같은 남자와 평생을 살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식탁 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폭탄이 터진 직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여보, 진정해. 라고 말리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드르륵하고 날카로운 소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딸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은아, 일어나. 가자. 이런 대접 받으면서 이런 밥 먹을 이유 없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 엄마는 절대 허락 못한다. 나가자. 딸아이는 눈물 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술을 앙다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마치 적진 한가운데서 탈출하는 전사들처럼 비장했습니다. 뒤에서 아니, 이게 무슨 행패야. 사돈, 지금 제정신이에요? 감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며 악을 쓰는 최 여사의 고성도 지은아 잠시만. 어머니, 장모님 하며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민호의 비겁한 목소리도 더 이상 제 귀에는 사람의 말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저대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을 꽉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숨막히는 공간, 그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를 뒤로 한 채 우리는 복도를 지나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려 구두 주걱을 놓칠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식당의 육중한 나무 문을 박차고 나오자 차가운 늦가을의 바깥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시린 바람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탁하고 기름진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바람이 제 정신을 맑게 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발목이 꺾일 뻔하여 비틀거렸지만 곁에 있던 남편이 제 팔을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한 손으로 잡고 있는 딸아이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듯 이 손을 놓으면 딸아이가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끌려갈 것만 같아 손바닥에 땀이 벨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은 왜 그리도 멀게 느껴지던지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제 뒤를 따르는 딸아이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억지로 삼키려는 그 울음소리가 떨리는 어깨를 타고 제 등 뒤에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일부러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딸아이를 안아주면 저 역시 댐이 무너지듯 무너져 내려 길바닥에서 통곡을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로서, 딸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로서 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해져야만 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흐린 잿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 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지만 핸들을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턱 근육이 불룩거리는 것을 보며 그 역시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분노를 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아내인 저를 위해 꾹 참았을 남편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딸아이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옷깃을 적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퇴근 시간과 겹쳐 꽉 막혀 있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붉은 브레이크 등들이 마치 뱀의 눈처럼 우리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우리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옆 차선에 선 버스 안의 승객들은 지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지나가는 연인들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는데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억울함과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소 즐겨 듣던 라디오를 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사조차 우리를 비웃는 것 같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타이어가 거친 아스팔트를 굴러가는 소리와 가끔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만이 차 안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인 저녁 노을이 마치 오늘 하루 우리가 겪은 상처처럼 붉게 그리고 아프게 번져 보였습니다. 저 붉은 노을이 지나면 캄캄한 어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딸아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 달칵하는 잠금 장치 소리가 제 심장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둠이 집안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왔지만 스위치를 켤 힘조차 없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감기 해보았습니다. 잘한 일일까?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5년만 참으면 된다는데 내가 딸아이의 앞길을 막은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딸의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제 선택은 변함없었을 것입니다. 내 자식 눈에서 피눈물 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제일 독한 엄마 악역이 되는 게 나으니까요.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밥은 먹어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 같을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당신이 안 그랬으면 내가 밥상 뒤엎었을 거야. 우리 지은이 저런 집구석에 보낼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남편의 그 투박한 위로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그날 밤은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딸아이 방에서는 밤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옛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입고 방긋 웃던 아기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커다란 가방을 메고 V자를 그리던 사진,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던지며 환호하던 사진. 사진 속 딸아이는 이렇게나 맑고 환하게 웃고 있는데 오늘 그 아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예상대로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주선자였던 중매쟁이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날카롭다 못해 히스테릭했습니다. 아니, 영순 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쪽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기본이 안 된 집안이라고 교양 없이 그게 뭐냐고 노발대발하셔요. 중매쟁이 인생 30년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요. 위자료 청구하겠다고 변호사 알아보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양이요? 며느리 될 아이한테 하녀 취급하고 친정 부모 앞에서 모욕 주는 게 그 집안 교양입니까? 위자료요? 좋죠. 우리 딸 마음에 상처 준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쪽에 전하세요. 내 딸 인생 망치느니 교양 없는 엄마 소리 듣는 게 100번 낫다고요. 그리고 아줌마도 사람 똑바로 보고 소개하세요. 수수료만 챙길 생각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차단 버튼을 누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건 그 집 아들 민호였습니다. 딸아이에게 며칠 밤낮으로 문자를 보내고 회사 앞, 집 앞에 찾아오고 난리를 피웠더군요. 딸아이가 보여준 문자 내용은 기가 찼습니다. 지은아,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 내가 이해하고 한 번만 굽혀드리면 안 될까?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나 믿지?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 그게 사랑이라니요. 자기 부모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게 사랑이라니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밤늦게 술에 취해 찾아와 아파트 화단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은아, 나와봐. 내가 다 설명할게. 경비 아저씨가 쫓아내고 경찰을 부르네 만회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딸아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커튼을 확 쳐버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저 사람 마마보이였어. 내가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 엄마 덕분에 똥차 피했네. 딸은 씁쓸하게 웃으며 미련 없이 번호를 차단하고 그동안 받았던 커플링, 시계, 편지들을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테이프를 붙이는 딸의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이거 다 착불로 보내버릴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방아는 매서웠습니다. 여자가 너무 드세서 파혼당했다느니, 엄마가 극성이라 사위 될 사람을 쫓아냈다느니 하는 말들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시장에 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가도 아유 좀 참지 그랬어. 그 집안 재력이 얼만데 요즘 애들 다 참고 살아 하며 혀를 차는 친구들의 위로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내 딸만 행복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딸아이는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힘들어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고
밤낮으로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주말이면 저와 함께 등산을 다니며 땀을 흘렸고 정상에 올라 야호 소리를 지르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승진 축하 파티를 하던 날 딸아이가 와인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승진했어. 그때 엄마가 나 안 끌고 나왔으면 지금쯤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설거지나 하고 있었겠지? 내 인생 구해줘서 고마워, 엄마. 엄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딸아이의 그 말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 제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눈 녹듯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봄꽃이 만발할 무렵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대단한 청운각 시어머니 최여산의 집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딸과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아주 부잣집 딸과 급하게 결혼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예단비만 몇 억을 받았느니 며느리 집안이 병원장 집안이라느니 하며 동네방네 자랑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딱 3개월 만에 끝장이 났답니다. 건너 들은 이야기는 실로 통쾌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최 여사가 우리 딸에게 했던 것처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하라고 했더니 그 며느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머니, 요즘 도우미 아주머니도 9시에 출근해요. 그리고 저 아침잠 많아서 못해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하세요. 아님 호텔 조식 배달시켜 드릴까요? 아, 저는 아침에 빵 먹어요. 라고 받아쳤답니다. 최 여사가 뒷목을 잡고 아이고 나 죽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네 하며 쓰러지는 신용을 하니 며느리는 당황하기는커녕 구급차를 부르고는 구급대원에게 어머니가 지병이 있으신가 봐요. 혈압이 높으신 것 같은데 병원 가셔야겠네요. 전 친구랑 골프 약속이 있어서 이만 하고는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가버렸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졌습니다. 심지어 명절 제사 때는 더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최 여사가 저는 며느리 손맛이다라며 산더미 같은 재료를 주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유명 호텔 출장 뷔페를 불렀답니다. 어머니, 요즘은 조상님들도 기름 냄새 싫어하세요. 셰프님이 만든 고급 요리 드셔야죠. 셰프들이 주방을 점령하고 요리하는 동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더군요. 최 여사가 잔소리할 때마다 며느리는 녹음기를 켜고 어머니, 지금 하신 말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정신적 학대로 신고 가능해요. 라며 조목조목 따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간섭과 폭언을 증거로 다 수집해 놓았고 못 견디고 친정으로 가버린 게 아니라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걸어 위자료까지 왕창 받아냈다고 하더군요. 그 집 아들 민호는 이혼남 딱지 붙고 회사에서도 가정사로 구설수에 올라 일이 손에 안 잡혀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참으로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소식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중매쟁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쩔쩔매며 사과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던 날 저는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 되는 게 도리라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서인지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고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날 저녁 밥맛이 어찌나 꿀맛이던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남편도 그 소식을 듣더니 거봐,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해. 하늘이 다 보고 있다니까. 쌤통이다. 하며 허허 웃었습니다. 지금 우리 딸 지은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건이나 배경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진국이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위는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장모님, 장인어른 하며 살갑게 굴고 낚시 좋아하는 남편을 모시고 낚시터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명절에도 지은 씨는 쉬어요. 제가 할게요 하며 앞치마를 두르는 사위를 볼 때마다 저는 그날의 제 선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돈댁도 저희를 가족처럼 아껴주시고 격식보다는 정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 만날 때마다 웃음꽃이 핍니다. 지난달에는 양가 식구들이 다 같이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상견례 날 식당 문을 박차고 나오던 그날의 제 결단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평온한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가끔 바람이 좋은 날이면 그날의 차가웠던 공기와 떨리던 제 손끝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환하게 웃는 딸아이가 있고 저를 믿어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자식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때로는 자식을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이가 귀한 만큼 나 자신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당당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소갈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리는 청량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